안녕하세요. 특수교육학개론 학습장애 발표를 맡은 소혜진, 정아라, 발표자 이예린입니다. 목차로는 학습장애의 원인 및 분류, 학습장애의 출현율 및 원인, 학습장애의 반별, 학습장애 아동의 특성, 마지막으로 학습장애 아동 교육 방법과 저희가 소개해드릴 영화를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학습장애의 정의 및 분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학습장애의 정의로는 이질적인 다양한 장애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고 널리 수용할 수 있는 정의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습장애를 가진 아동에게 체계적인 서비스의 개념적, 철학적, 교육 방법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학습장애의 정의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 IDEA에 따르면 학습장애를 일반 특정 학습장애, 포함장애 특정 학습장애, 비포함장애 특정 학습장애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 특정 학습장애는 언어, 즉 구어와 문어의 이해와 사용에 포함된 기본적인 심리 과정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장애를 의미합니다. 이 장애는 듣기, 생각하기, 말하기, 읽기, 쓰기, 철자 쓰기 혹은 수학 계산에서 불완전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포함장애 특정 학습장애는 지적장애, 뇌손상, 미세 뇌기능장애, 난독증, 발달적 실어증 등의 조건이 포함됩니다. 비포함장애 특정 학습장애는 주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운동장애, 정신지체, 정서장애 또는 환경적, 문화적 및 경제적 실조에 의해 1차적으로 일어나는 학습 문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 학습장애연합회 NJCLD에서 학습장애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추론하기, 수학적 능력 습득과 이용이 심한 곤란을 나타내는 이질적인 장애 집단을 말하는 일반적인 용어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개인의 내적인 것으로 중추신경계 기능 장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일생에 걸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조절 행동, 사회적 지각 및 상호작용 문제들만으로 학습장애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학습장애가 다른 장애의 조건들, 외적인 영향과 함께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건과 영향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를 기술하였는데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 기억, 문제해결 등의 학습 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다음은 학습장애의 분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학습장애는 크게 학습부진화와 학습지진화, 학습장애 아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학습부진화는 정상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신경계에 이상은 없으나 정서 문제나 사회 환경적인 원인 때문에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아동을 말합니다. 이는 내 외적 요인이 제거되거나 치료적인 개입을 통해 교정되면 정상 학습 능력과 학업 성취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학습 지진화는 선천적 지적 능력의 결핍으로 인해 학습 진보가 떨어지는 아동으로 대개는 IQ가 70에서 89 정도를 보입니다. 일반 아동 집단의 하위 15에서 20%에 해당하며 경도지체 아동과 비슷한 학습상 문제를 가지나 그 정도가 가볍습니다. 학습장애 아동은 정상 또는 정상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정서 및 사회 환경적인 문제 등 내 외적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아동을 말합니다. 대개 신경학적 기능 장애로 인하여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흔히 학교 현장에서는 학습장애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학습부진화, 학습지진화, 학습장애 아동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습장애를 분류할 때는 학습장애를 다른 조건들이나 다른 유형의 교육적 지체와 분류하기 위해서는
대개 세 가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학습장애 증거로 먼저 불일치 증거입니다. 불일치 증거에서 아동은 형식적 및 비형식적 사정에 의해 측정될 때 지각된 잠재 능력과 실제적인 성취도 간의 심한 불일치, 즉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배제 증거는 아동의 학습장애, 시각 및 청각장애, 정신지체, 심한 정서장애 또는 문화적 차이의 일차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특수교육 증거입니다. 아동은 특수교육 서비스의 필요성을 표명하여야 합니다. 특수한 지원 없이는 아동의 장애로 인하여 학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재에 대한 반응이 보완적으로 제시되었는데요. 그로 인한 제시로는 중재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중재에 대한 평가 과정의 일부로서 아동이 과학적이고 연구에 기초한 중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예컨대 아동의 학업 성취 기준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 강도 높은 다양한 교수 수준의 중재를 제공하여 학습 장애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학습 장애의 하위 분류는 다양한 종류의 장애를 통해서 이해될 수 있는데요. DSM-IV의 읽기장애, 쓰기장애, 수학장애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크와 칼판트의 학습장애를 분류하는 표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는데요. 학습장애는 크게 발달 학습장애와 학업적 학습장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발달적 학습장애는 1차적 장애와 2차적 장애로 나누어지는데 1차적 장애에서는 주로 주의력, 기억, 지각이 나타나고 2차적 장애에서는 사고와 구어가 나타납니다. 학업적 학습장애는 읽기, 쓰기, 기능, 산수, 철자, 쓰기 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는 언어성 학습장애와 언어 능력보다는 공간 지각 능력, 운동 능력, 사회성 기술과 같은 언어의 능력의 결함을 보이는 비언어적 학습장애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류는 학습장애를 이해하고 중재를 계획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학습장애의 출현율 및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학습장애 출현율에 관한 연구에서는 0.83%에서 14%의 다양한 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의 조사에 따르면 학습장애의 출현율은 1.17%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아동 중 특수교육 요구 아동 출현율이 2.71%라는 점에서 볼 때 그 구성 비율이 43.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장애 영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학습 장애의 출현율은 연구자에 따라 표본 선정, 구체적 정의, 검사 도구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대표성 있는 표본을 가지고 학습 장애 출현율을 조사하는 연구가 부족한 현실이므로 경도의 지적 장애 및 정서 행동 장애 아동, 학습 부진한 학습 장애 아동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점은 정확한 출현율을 추정하는 데 어려움을 더해줍니다. 학습 장애의 출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반면 학교 현장에서는 학습 장애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생의 수는 전체 특수교육 요구아동 총 71,484명 중 6,754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 학습장애 분야의 짧은 역사와 함께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 학습장애와 같은 경도장애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국회 연차 보고서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아동의 절반 이상이 학습장애를 가진 것으로 보고됨으로써 학습장애가 특수교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범주임을 알아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 공립학교에 등록된 전체 학령기 아동의 약 5%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PL
94-142의 통과 이후 학습장애로 판별된 학생 수가 8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증가하였는데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평가 및 판별 기준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신뢰도가 떨어져 학습 부진 아동이 잘못 판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특별한 대안적 프로그램이 거의 없으며 학습 장애의 진단이 다른 부류에 비해서 보다 사회적으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학습 장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확대로 인하여 더욱 적절한 의뢰와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장애로 판별된 학생의 수는 사회적, 문화적 위기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즉, 생물학적, 심리학적 스트레스 요인들로 인하여 학습 장애를 가질 위험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학습 장애의 원인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학습 장애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명확하고 통일된 한 가지 원인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습 장애를 가진 아동이 모두 같은 종류의 결함을 갖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제기되어 온 학습 장애의 주요 원인으로는 크게 뇌손상 및 뇌기능장애, 유전, 생화학적 불균형,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먼저 뇌손상 및 뇌기능장애로 인한 학습 장애입니다. 학습 장애 분야는 신경학적 요소들이 학습 장애의 기초를 이룬다는 의학적이고 임상적인 가정으로부터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경학적 측정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과 행동주의와 환경주의의 인기로 이 분야에서 신경학적 기능장애를 믿을 만한 하나의 원인적 요소로 수용하는 데 소극적이었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전문가들은 학습 장애의 신경학적 설명에 대해 더욱 호의적으로 견해를 취하였는데요. 많은 연구자들은 학습 장애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으로 출생 전후 및 출생 시에 얻게 된 뇌손상이나 미세 뇌기능 장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정한 이유는 모든 학습이 대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학습 장애가 특수한 뇌기능과 관련이 있으며 중추신경계의 손상 혹은 기능장애에 의해서 발생할 것이라고 추측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자기공명 영상,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 뇌전기 활동도 양전자 방사단층 촬영법 등의 뇌 영상술의 발달에 힘입어 뇌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 장애를 가진 사람의 뇌는 정상인과 차이가 있음을 밝히는 많은 연구들이 행하여졌는데요. 이와 같은 신경진단 기법은 학습 장애를 진단하는 데 전망이 상당히 밝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 유전입니다. 학습 장애의 유전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습 장애를 가진 사람의 유전자 연구와 가계 연구, 쌍둥이 연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아동에게 읽기장애를 일으키는 염색체는 6번과 15번 염색체로 보고되고 있으며 읽기에 학습 장애가 있는 사람의 가족 구성원 내에서 읽기장애 출현율은 모집단에서의 출현율 추정치 5에서 10%보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가계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 방식이나 환경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흔히 같은 유전적 특성을 가지는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를 통한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생화학적 불균형입니다. 생화학적 불균형에 대한 연구는 학습 장애의 원인을 밝히는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결정적인 연구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로 뇌손상이나 유전적 요인 등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서
학습 장애를 나타내는 아동들 가운데는 생화학적 불균형이 학습 장애의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생화학적인 물질은 신경세포들 사이에서 전기 충격을 조절하고 이완하면서 뇌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생화학적 물질이 과소화되거나 과다할 때 뇌의 정기적 활동에 이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내분비 호르몬과 과잉 행동 및 학습 장애 간에는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갑상샘 호르몬의 수준이 낮을 경우 기억 IQ 및 에너지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며, 과다할 경우 과잉 행동, 신경 과민 등 주의 산만 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 수준이 낮은 경우에도 단어 찾기에 어려움을 겪으며 철자 오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더불어 음식 섭취가 부족하거나 심한 영양 결핍도 감각 능력에 손상을 주고 발달을 지연시킴으로써 아동의 학습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페인골드는 학습 장애를 포함하는 과잉 행동이 음식 첨가물로 인하여 올 수 있음을 제안하며, 설탕과 같은 특정한 음식이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1970년대에 인기 있었던 또 다른 하나의 접근법으로 과다 비타민 요법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피가 적당량의 비타민을 형성시킬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될 때 학습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학습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심되는 비타민 결여를 중화하기 위해 다량의 비타민이 권장되었는데, 이러한 치료 효과를 고지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환경적 요인입니다. 학습 장애의 정의에서는 환경적 영향으로 인한 경우를 배제 조건으로 명시하지만, 특수장애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간에는 강한 관련성이 존재합니다. 환경 실조에 해당하는 심리학적 자극의 결핍 또한 학습 장애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취약 전에 형성되어야 할 학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과 발달에 필요한 자극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혹은 취약 후 학습 상황에서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교수를 받지 못하여 학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 장애의 원인은 다양하며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학습 장애 아동이 가지고 있는 원인을 안다고 하더라도 특히 교육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하여 아동들이 갖는 곤란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주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학습 장애를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학습 장애 아동을 판별하기 위한 모델로는 지금까지 불일치 모델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학습 장애 판별 방법에는 학습 장애의 사정 모델이 있습니다. 학습 장애의 사정 모델에는 학습 잠재력과 학업 성취 수준 간의 불일치 모델이 있습니다. 학습 잠재력, 학업 성취 수준 간의 불일치 모델은 기본적으로 학습 장애 아동들을 진단 평가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IQ 검사로 측정된 지능과 다양한 학업적 교과 영역에서의 성취도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학습 장애 아동은 학습을 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은 갖추고 있지만, 학습 수행 능력이 이러한 잠재력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개념에 근거하여 불일치 사정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불일치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학년 수준의 편차, 학년 및 연령 점수에 기초한 불일치, 표준 점수 비교에 기초한 불일치, 그리고 희귀 분석을 통한 방법 등이 있습니다. 모든 검사는 문제점을 가지지만 적어도 표준화 점수와 희귀 분석의 사용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모든 검사는 문제점을 가지지만 적어도 표준화 점수와 희귀 분석의 사용이 권장됩니다. 지능과 학업 성취도 간의 편차로 진단하는 방법은 표준화된 개별 지능 검사에서 도출한 지능에 비해서
학업 성취도가 1SD에서 2SD 이상 차이가 날 때 학습 장애로 판별하며 특수교육 서비스로 적격하게 됩니다. 학습 장애 아동이 얻은 실제 점수는 자기의 수행 점수 수준을 의미 있게 나타내지만 아동마다 특이한 수행을 보이고 그것이 대부분 검사 점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일치의 정도를 수량하여 판별하는 것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측정의 기술적 부적합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지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습 장애의 사정 모델로서 두 번째 모델은 중재 반응 모델입니다. 불일치 중거의 문제점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여러 학자들은 불일치 모델에 대한 긍정적인 대안으로 중재 반응 모델에 따라서 학습 장애를 진단하고 판별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재 반응 모델은 효과가 입증된 중재에 따른 수행 수준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진단한 후에도 변화가 없을 때 학습 장애아라고 판별하는 것입니다. 중재 반응 접근을 이용하는 중재 모델에는 예언자 기준 모델, 이중 불일치 모델, 가능적 평가 모델이 있습니다. 중재 반응 접근을 이용한 중재 모델의 자세한 내용은 PPT와 요약본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다양한 RIT가 거론되고 있지만 세 가지 수준의 중재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각 수준은 점차적으로 교수가 개별화되고 집중적으로 제공되는데 이는 어느 정도 형성되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계속적인 진보에 대한 점검을 함으로써 가능합니다. NJCLD가 말한 RIT의 장점 7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의 조기 판별과 예방에 초점을 둠으로써 특수교육에 의뢰되는 아동의 수를 줄입니다. 두 번째는 소수민족의 과잉 판별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반 교육의 부분으로서 일반 교육 교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의심되는 모든 범주의 장애를 포함함으로써 아동의 성과와 향상된 책무성에 초점을 둡니다. 다섯 번째, 증거에 근거하거나 혹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한 자료들을 이용하고 점차적으로 집중적인 교수 수준을 제공합니다. 여섯 번째, 범주별 명명을 하지 않고 학생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책임과 공유와 협력을 촉진시킵니다. 중재 반응의 세 가지 교수 수준이 있는데요. 중재 반응의 세 가지 교수 수준은 PPT와 요약본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학습장애 판별 두 번째로 사정 유형입니다. 사정의 목적은 두 가지로 장애 아동의 배치와 지도로 크게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 사정은 의심이 가는 아동이 실제로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배치가 가장 적절한 교육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한 근거 자료로 제공됩니다. 또한 사정은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는 공식적인 평가 이전에 학생의 수행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즉 의뢰전 활동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학급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위해 일반 교육 학습 교사에 의해서 행해지는 예방적 중재 측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의뢰되면 다학문적인 평가를 통해 아동이 학습 장애 프로그램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정은 아동의 장애 여부가 결정된 후 개별 아동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계속적인 점검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만약 아동이 학습 장애를 가진 것으로 결정되면 개별화된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하는데 이때 아동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체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아동의 특성 문제를 찾아내야 합니다. 만약 아동이 단어를 듣고 분리된 음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다른 음을 구분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또한 아동이 글을 쓰는 데 문제가 있다면 소근육 운동에 지체가 있는지 혹은 기억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발견하여야 합니다.
아동을 사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 면접, 관찰, 행동평정 척도, 비형식적 검사 및 형식적 표준화 검사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면접은 표준화 검사와는 달리 자유로운 상황에서 면접을 통해 부모나 교사, 의사표현이 가능한 경우 학생 본인 또는 아동의 친구들에게로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찰이 능숙한 관찰자는 특정 환경에서 관찰을 통해 아동의 행동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표준화된 검사 도구, 면접에서 나타나지 않은 여러 가지 특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행동평정 척도는 교사나 부모가 측정할 수 있는 양식으로 그들이 아동과 함께한 경험과 관찰을 바탕으로 기록합니다. 비형식적 평가는 표준화된 형식적 평가가 아닌 다양한 사정 방법을 포함한 것입니다. 비형식적 평가에는 교육과정의 측정, 증거 지향 검사, 포트폴리오, 교사 지적 검사, 흥미가 포함됩니다. 비형식적 평가 중에서 교육과정 중심 측정은 아동이 참여하고 있는 실제 교육과정의 목표를 학습하는 데 있어 아동의 진보하는 사항을 자주 사정하는 검사입니다. 증거지향 검사는 아동의 특정한 기술의 발달을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식적 평가입니다. 형식적 평가는 많은 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검사로 평가자의 숙련도나 기초지식 습득이 요구되며 검사의 시행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하고 교준을 창조하여 정확하게 점수를 계산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교준은 실천하는 데 모범이 되는 표준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학습장애 아동의 특성입니다. 학습장애 아동은 이질적인 집단으로 아동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읽기에서만 문제를 보이는 아동에게서 읽기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쓰기만 문제가 나타나는 아동이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학습장애와 관련된 특성으로 확인된 것들은 상당히 다양하지만 학습장애 아동과 이러한 특성들을 모두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장애는 그 특성이 학업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선수 기능은 물론이고 사회정서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학습장애 아동의 특성으로는 기억결함, 주의집중결함, 지각결함, 인지와 초인지결함, 동기유발결함, 동기유발 및 귀임문제, 사회정서적 문제, 학업적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기인결함입니다. 학습장애 아동은 기억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보입니다. 또한 기억에서의 결함은 단기기억과 작동기억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주의집중 결함입니다. 학습장애 아동은 흔히 주의력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각결함입니다. 학습장애 아동은 시지각과 청시각에 대한 학습 과제에서의 결함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각의 곤란으로 인하여 교통신호, 위험신호, 방향표시, 단어, 그림 등을 인지하고 변별하고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학습 과제에서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또한 지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저조하며 사회적 상황에서 소통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인지와 초인지 결함입니다. 학습장애 아동은 흔히 비조직적인 사고로 인하여 가정에서 일과를 계획하고 조직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초인지는 과제가 요구하는 것을 인식하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여 이행하며 과제 수행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등의 요소를 포함하는데 학습장애 아동은 흔히 계획하고 조직하는 전략, 우선순위 정하기 및 문제를 예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전략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다섯 번째로 동기유발 및 귀임 문제입니다. 학습장애 아동은 학교에서 성공하기 위한 동기유발을 가지지 못합니다. 학업적인 실패를 거듭함으로써 흔히 자신감이 없고 쉽게 좌절하며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학습자가 됩니다.
여섯 번째로 사회정서적 문제입니다. 학습장애 아동은 흔히 초기부터 또래 아동으로부터 제외되고 낮은 자기개념을 가져 성인이 되어서도 제외된 상처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쉽게 잊지 못합니다. 일곱 번째로 학업적 문제입니다. 학습장애 아동은 초등학년기의 능력과 성취도의 불일치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영역은 또래 아동과 비슷하지만 특정 영역에서 기대에 맞지 않게 더딘 학습률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읽기, 쓰기, 수학 등의 학업 영역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는데 이러한 문제는 대학을 포함한 정규적인 학교 교육이 끝날 때까지 지속됩니다. 7가지 학습장애 아동 특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약본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다섯 번째로 학습장애 아동 교육 방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학습장애 아동을 위한 지도 방법은 학습장애가 이질적인 집단으로 그 특성이 다양한 만큼 아동을 위한 지도 방법 역시 다양합니다. 읽기, 쓰기, 수학과 같은 학업 영역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선수 기능에 해당하는 발달상 학습장애 영역이나 사회정서적 영역 등을 지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할라헨 등은 학습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적 접근법을 5가지 개념적 모델과 관련하여 의료적, 진단-처방적, 행동적, 인지적, 구성주의적인 모델과 관련시켜 제시하였습니다. 러너는 지도 대상을 아동, 교육 내용 및 환경의 3가지 영역 등으로 나눈 뒤 각 영역에서 3가지 접근법을 포함한 총 9가지 접근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반 학습에서 학습장애 아동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 전략으로는 또래 교수, 명시적 교수, 능동적 학습 촉진 교수, 스캐폴딩 교수, 실행 기능 교수, 호혜적 교수 및 학습 전략 교수 등을 포함합니다. 먼저 또래 교수 방법은 일반 학습에서 한 아동은 교수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다른 아동은 학생의 역할을 하면서 학습 과제를 함께 해 나가는 1:1 교수 전략에 해당됩니다. 장점으로는 적절한 학업 행동 및 비학업 행동의 모델이 될 수 있으며 학급 내에서 사회적 관계를 수립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명시적 교수 방법입니다. 명시적 교수 방법은 직접 교수와 마찬가지로 교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끝마쳐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은 문제 해결이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적절한 방법을 가진 모델을 통하여 학습 과제를 하는 동안 충분하게 지원을 받고 적절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능동적 학습 촉진 교수 방법입니다. 능동적 학습 촉진 교수 방법은 학습과 행동의 학습 환경, 학습자 및 교수 자료의 3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함으로써 생겨난다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네 번째로 스캐폴딩 교수 방법은 학생이 과제를 학습하는 초기 단계에 교사가 풍부한 지원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이 아동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단계가 되면 제거됩니다. 스캐폴딩 교수 방법은 비고치기의 근접 발달의 개념과 관련됩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아동에게 과제를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게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그러한 난이도의 개념이 바로 GPD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전략 조절을 아동에게 처리시킬 수 있는 능력은 아동의 근접 발달대 안에서 발달을 촉진시키는 데 중요한 요인입니다. 다섯 번째로 실행 기능 교수 방법입니다. 실행 기능 교수 방법은 아동의 사고 과정을 조절하는 능력, 아동의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기억, 언어, 주의 집중과 같은 지원을 조직화하는 등 자신의 학습을 조절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능력으로 초인지라고도 부릅니다. 학습 장애 아동이 자신의 할 일을 조직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는 실행 기능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호혜적 교수 방법입니다. 호혜적 교수 방법은 아동과 교사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대화를 통해 지도하는 방법입니다. 펄린스카, 브라운, 컴피오니의 독해 지도를 위한 방법인 호혜적 교수 단계를 이용하였는데요. 첫 번째, 교사와 아동은 소리내지 않으며 자료를 읽습니다. 두 번째, 교사는 여러 가지 학습 전략을 설명하고 난 후 그들 전략에서 사용한 생각을 소리내어 말함으로써 예언하기, 명료화하기, 질문하기 및 요약하기 전략을 모델링합니다. 세 번째, 교사와 아동은 모두 또 다른 구절을 읽고 아동들은 집단에 있는 다른 아동들을 위해 소리내어 시범을 보여야 하는 책임이 부여됩니다. 아동이 주저하거나 불완전하게 실현을 할 경우에는 교사가 안내, 격려, 지원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각 아동은 4가지 전략 능력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전략 교수 방법입니다. 학습 전략 교수가 학습 장애 아동을 위한 교수 방법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이유는 학습 장애 아동이 비효율적인 학습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학습 장애 아동은 어떤 방법이나 전략이 학습을 돕는 데 이용될 수 있으며 또 그러한 방법이나 전략이 어떤 학습 상황에 유용한 것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학습 전략 교수는 아동이 성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방법, 사전 지식, 새로운 자료를 통합하는 방법, 학습과 문제 해결을 점검하는 능력, 기억하는 방법, 예언하는 능력 등을 지도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학습장애 아동 교수 전략 7가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요약본을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학습장애 아동 교육 방법의 전망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학습장애는 뇌를 연구하기 시작하고부터 긴 역사를 지녔지만 실제 학습장애가 공식적으로 대두된 것은 1960년대 초반에 해당됩니다. 학습장애를 위한 입법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하나의 커다란 장애 범주가 되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거나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습장애의 전망을 3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학습장애 진단, 판별의 명확한 준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장애 아동을 위한 과학적으로 입증된 실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장애 아동의 사회, 정서, 행동적 요소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학습장애 영화는 지상의 별처럼입니다. 이 지상의 별처럼이란 영화는 다음 시간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특수교육학개론 학습장애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길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